뭐라고? 한국이 재사용 로켓을 개발했다고? 천하의 일론 머스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그 기술을 한국이 단독으로, 그것도 국산만으로 완성해버린 겁니다. 스페이스X는 30일, 한국은 단 20분. 이 숫자 하나에 전 세계 우주 산업의 판도가 뒤집히자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50년 먼저 개발 시작했는데 어떻게 밀렸단 말인가? 세계 1위 부자도 두려워 입을 다물게 만든 대한민국의 괴물 같은 기술력. 일본을 절망에 빠뜨린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계에서 미국과 우주 산업으로 경쟁할 나라는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입니다. 교수님, 그건 미국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행자 와타나베 히로시가 당황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일본 보수 언론의 데스크답게 미국의 절대적인 힘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죠.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다니요. 교수님은 MIT 교수 아니십니까? 누구보다 미국의 힘을 잘 아실 텐데요. 스페이스X가 있고 나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팔컨 9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작 한국 따위가 미국의 구원투수라니, 이건 너무 겸손하신 것 아닙니까? 와타나베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그는 핏대까지 세우며 반박했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바로 지금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위기를 맞은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미국인의 억양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와타나베 씨, 제가 MIT에 있기에 더 잘 아는 겁니다. 그 스페이스X가 바로 미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네? 아킬레스건이라니요? 재사용 로켓으로 비용을 혁신한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최고죠. 하지만 전쟁이 나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터지면 스페이스X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띄웠습니다. 웅장하게 서 있는 팔컨 9 로켓의 모습이었죠. 잘 보십시오. 이 거대한 로켓을 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발사대 세우고 날씨 체크하고 궤도 계산하고 연료 채우다가 바람이라도 불면 발사 취소입니다. 30일을 준비해서 단 한 번 쏘는 것. 그게 미국이 가진 액체 연료 로켓의 한계입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우리 미군의 위성이 파괴됐습니다. 당장 1시간 안에 정찰 위성을 띄워서 적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연료 넣는데 10시간 걸립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못 쏩니다. 내일 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와타나베 씨가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렸습니다. 미국은 덩치만 큰 공룡이 된 겁니다. 평화로울 때는 스페이스X가 최고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펜타곤이 경악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무기가 너무 느리고 너무 비대하다는 것. 그럼 일본은요? 아니 일본에는 H3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정밀 기술은 교수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진행자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물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H3요? 와타나베 씨, 솔직히 말하죠. 그건 비극입니다. 당신네 나라 일본의 장인 정신이 우주 산업에서는 독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사 자문위원 시절 봤던 일본 측 보고서 내용을 떠올리며 팩트를 던졌습니다. 일본은 부품 하나를 깎는데 3달이 걸립니다. 장인이 손으로 깎고 다듬고 검사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폐기합니다. 그게 자랑인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가 뭡니까? 수천억 엔을 들여 만든 로켓이 발사 직후 엔진 문제로 공중 폭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라니요? 폭파된 로켓을 다시 만들려면 1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부품 수급부터 조립까지 모든 게 수작업이니까요. 미국은 느려서 못 쓰고 일본은 비싸고 오래 걸려서 못 씁니다. 지금 전 세계 우주 시장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빠르고 싸고 언제든 쏠 수 있는 로켓이 없다는 겁니다. 스튜디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인정하기 싫은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를 뒤진 겁니다. 스페이스X보다 빠르고 일본보다 효율적인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진행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30일을 준비하고 일본이 1년을 공들일 때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릴 준비를 마치는 나라가 있다는 보고서였죠. 커피 한 잔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진행자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와타나베 씨, 한국이 로켓 발사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설마 몇 시간입니까? 아니요.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최적화되면 이론적으로 20분 이내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20분이요? 네. 단 20분 안에 우주로 가는 괴물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두려워서 트위터에 언급조차 하지 않는 한국의 비밀 병기.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을 가졌길래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 걸려도 못한 일을 해낸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정체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0분이라고요? 교수님,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와타나베 씨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켓 발사가 뭔지 아십니까? 수천 톤의 연료를 주입하고 수만 개의 부품을 점검하고 궤도를 계산하고 날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걸 20분 만에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반응이었으니까요. 와타나베 씨, 혹시 고체 연료 로켓을 아십니까? 물론이죠. 군용 미사일에 쓰이는 거 아닙니까? 빠르긴 하지만 정밀도가 떨어져서 위성 발사에는 부적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액체 연료는요? 스페이스X가 쓰는 거죠. 정밀하지만 연료 주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산업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빠르지만 부정확한 고체 연료, 정확하지만 느린 액체 연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었죠. 한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생소한 형태의 엔진 설계도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와타나베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구조인데요. 액체 연료 엔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하이브리드요? 그게 뭡니까? 고체와 액체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저는 우주 개발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엔진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이미 연구했어요. 하지만 둘 다 포기했습니다. 왜요? 추력이 약했거든요. 고체와 액체의 장점을 합쳤지만 정작 힘이 부족해서 무거운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러시아도 결국 액체 연료로 돌아갔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와류 연소 기술입니다. 저는 엔진 내부 구조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엔진은 연료가 일직선으로 연소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낮았죠. 그런데 한국 연구진은 연료를 회오리처럼 돌리면서 태우는 방식을 개발했어요. 이렇게 하면 같은 양의 연료로 훨씬 강한 추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한국의 민간 우주기업들이 증명했습니다. 이미 소형 발사체 시험에서 연속 성공을 기록했어요. 와타나베 씨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했지만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는 눈빛이었죠. 잠깐만요, 교수님.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 좋다고 쳐도 어떻게 20분 만에 발사가 가능한 겁니까? 핵심을 짚으셨네요. 저는 손가락을 들어 강조했습니다. 액체 연료 로켓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연료 주입입니다. 극저온 상태의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수천 톤씩 넣어야 해요. 이 과정에만 최소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입한 연료는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발사 직전까지 보충해야 하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연료는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보관됩니다. 미리 장착해 둘 수 있어요.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들어있으니까요. 와타나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발사 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액체 연료 로켓이 30일 걸릴 일을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최적화되면 이론적으로 20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20분이라니? 그건 거의 미사일 수준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펜타곤이 주목한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핵심을 짚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적이 우리 위성을 격추했습니다. 스페이스X에 연락하면 뭐라고 할까요? 연료 넣는데 하루 걸리고 발사대 준비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날씨 때문에 또 연기될 수 있다고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전쟁은 끝나버려요. 하지만 한국은 이론적으로 20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대체 위성을 쏘아 올릴 준비를 마칠 수 있어요. 이게 펜타곤이 한국을 부른 이유입니다. 와타나베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60년 동안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는 게 저도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MIT에서 이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 동료들과 함께 웃었어요. 한국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성공시켰다고? 농담도 유분수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나사 자문위원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우주센터에서 실제 엔진 테스트를 봤습니다. 저는 그날의 충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눈앞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이 점화되는 걸 봤습니다. 추력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어요. 미국이 60년 전에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요. 교수님도 충격을 받으셨군요. 충격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따라잡기가 아니거든요. 한국은 스페이스X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요. 새로운 길이라니요?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은 대단한 혁신입니다. 하지만 그건 액체 연료의 틀 안에서 이룬 혁신이에요. 여전히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리고 발사 준비에 며칠이 필요하죠. 한국은 그 틀 자체를 깨버렸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스페이스X가 만든 재사용 로켓 게임에서 한국은 싸우지 않습니다.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는 한국이 룰을 정합니다. 와타나베 씨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와타나베 씨, 일론 머스크가 왜 한국을 언급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관심이 없어서 아닐까요? 아닙니다. 두려운 겁니다. 두렵다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머스크는 천재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스페이스X의 강점은 재사용 기술이지만 약점은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어요. 언급하는 순간 경쟁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순간 투자자들이 동요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문제는 미국도 일본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와타나베 씨처럼요. 진행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이라고요? 지금 일본 방송에서 미국 교수가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불편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와타나베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미국인으로서 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한국의 하이브리드 엔진은 실제합니다. 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 우주기술의 성공도 사실이고요. 이걸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 대단한 건 인정하죠. 하지만 와타나베 씨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엔진 하나로 우주 산업을 지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로켓은 엔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이 이걸 처음 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패턴이 있어요. 한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세계를 놀라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턴을 5년 전에 이미 경고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요. 5년 전에 경고하셨다고요? 와타나베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국제항공우주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주시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쓰라린 기억이었죠. 발표장에는 나사, ESA, 자이샤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한국의 우주개발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는데 영국에서 온 교수가 손을 들더군요. 밀러 교수, 한국이 우주강국이 될 거라고 진지하게 믿으십니까? 그 작은 나라가요? 그러더니 주변 사람들이 킥킥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거를 댔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조선 산업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는지,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일본을 추월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군요. 네. 일본에서 온 자이샤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밀러 교수님, 반도체와 로켓은 다릅니다. 우주기술은 수십 년의 축적이 필요해요.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한 수준입니다. 최소 30년은 더 있어야 경쟁 상대가 될 겁니다. 그때 그 사람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스즈키 박사. 스즈키 박사요? 지금 자이샤에서 H3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저를 비웃던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켓 프로젝트를 수습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학회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와타나베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나사에서 온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어깨를 툭 치면서 이러더군요. 제임스, 오늘 발표 재밌었어.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된다니. 다음에는 북한이 화성 탐사할 거라고 발표해봐. 더 웃길 것 같아.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녁 만찬에서 독일 항공우주청 국장이 건배사를 했는데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밀러 교수 덕분에 한국의 야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엔진 하나 만드는 동안 그들은 김치나 담그고 있을 겁니다. 웃음바다가 됐죠. 와타나베 씨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욕인데 일본인으로서 들어도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서양 우주업계가 아시아를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아시아 전체가 그저 따라하는 존재였어요. 교수님, 그런데 왜 그때 한국을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5년 전이면 누리호도 성공하기 전이었잖아요. K방산 때문입니다. K방산이요? 네. 한국의 방위 산업이요. 그때 저는 한국 방산의 성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저는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K9 자주포의 사진이었죠. 이거 아십니까? K9이죠. 한국의 자주포입니다. 맞습니다. 이 무기가 처음 나왔을 때 세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비웃었습니다. 독일 기술 베꼈다. 아시아 품질, 서방 무기를 따라 만든 복제품. 그런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독일이 심했죠. 자기네 피츠하우비쩌를 베꼈다면서 특허 소송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K9이 세계 1위입니다. 독일 피츠하우비쩌는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유럽 국가예요. 그런 나라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K9 수백 대를요? 와타나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토 국가가 아시아 무기를 산 겁니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충격받았죠. 자기네가 비웃던 아시아 무기가 자기네 무기를 밀어낸 거니까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폴란드 계약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독일 무기를 살 예정이었어요. 유럽 국가니까 당연히 유럽 무기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계기가 됐군요. 네. 폴란드는 급하게 무기가 필요했어요. 독일에 문의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납품까지 3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3년이요. 전쟁이 코앞인데 3년이라니. 그래서 한국에 연락했어요. 한국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1년 안에 납품하겠다. 가격도 독일보다 30% 저렴하고요. 1년이요? 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확히 1년 만에 K9 수백 대가 폴란드에 도착했어요. 독일은 아직도 납품 못하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결정적이었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어요. 현지 공장을 짓고 폴란드인들이 직접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독일은 절대 안 해주는 조건이었죠.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천무요. 한국의 다연장 로켓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처음엔 비웃음을 샀어요. 미국 MLRS 열화판, 오리지널 기술 없이 베끼기만 한다. 그런 평가였죠. 그런데요. UAE가 천무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미국 무기 대신요. 그리고 폴란드도 천무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요? 네.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한국이 빼앗은 겁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례를 꺼냈습니다. KF-21을 아십니까? 한국의 전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전투기의 역사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저는 화면에 KF-21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원래 미국에서 전투기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했습니다. F-16 수준의 기술이요. 그런데 미국이 거절했어요. 거절했다고요? 핵심 기술은 안 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AESA 레이더 기술은 절대 이전 불가라고 못 박았죠. 한국이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 업계의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간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다고? 10년 안에 불가능하다.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이다. 펜타곤에서도 비슷한 평가였습니다. 결과는요? 8년 만에 KF-21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레이더요? 미국이 안 줬던 한국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와타나베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이 거절하니까 오히려 독자 개발에 성공한 거군요. 아이러니하죠? 미국이 기술을 줬으면 한국은 영원히 미국에 의존했을 겁니다. 거절당하니까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전투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수출까지요?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이라크도 미국이 안 판다고 한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해서 세계에 파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레드백을 아십니까? 레드백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한국이 만든 보병 전투차입니다. 호주 육군 사업에 입찰했어요. 호주요? 네. 호주는 영연방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이나 미국 무기를 사용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경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종 후보가 2개였어요.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와 한국 한화의 레드백. 유럽의 명가 대 아시아의 신흥 강자.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설마. 한국이 이겼습니다. 호주 육군은 레드백을 선택했어요. 계약 규모가 수조 원입니다. 와타나베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연방 국가가 아시아 무기를 선택했다고요? 충격적이죠? 독일이 경악했습니다. 자기네가 100년 넘게 쌓아온 명성을 한국에 뺏긴 거니까요. 왜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였어요. 가격, 성능, 기술 이전 조건. 하지만 결정적인 건 역시 속도였습니다. 독일은 납품까지 5년, 한국은 2년. 호주 입장에서는 선택이 명확했죠. 저는 마지막 사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공장입니다. 공장이요? 네. 한국 방산 기업이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유럽 한복판에 한국 무기 공장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년 전에는 유럽이 아시아에 공장을 지었어요. 식민지 시대였죠. 50년 전에는 일본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유럽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저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아시아가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시아가 이끄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와타나베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방산은 방산이고 우주는 우주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산이든 우주든 반도체든 한국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성장해왔어요. 저는 그걸 한국형 추월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추월 공식이요? 네. 4단계로 구성됩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1단계. 기술 도입. 라이선스를 사거나 협력을 통해 기초기술을 배웁니다. 2단계에서 세계는 한국을 무시해요. 베끼기만 한다고 비웃죠. 그 다음은요? 2단계, 배운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조금씩 개선합니다. 2단계에서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얕봐요. 오리지널이 없다고 비웃습니다. 그리고요? 3단계, 독자 개발. 드디어 자체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2단계가 되면 세계가 슬슬 긴장하기 시작해요. 예상보다 빠르다고 놀라죠. 마지막 단계는요? 4단계, 역수출. 원래 기술을 가르쳐줬던 나라에 제품을 팝니다. 2단계가 되면 세계가 충격에 빠져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패닉에 빠지죠. 와타나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랬죠. 일본에서 배워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선도 그랬어요. 일본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의 대부분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방산도. K9이 4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독일 기술로 시작해서 독일 시장을 빼앗았어요. 천무도 마찬가지고요. KF-21은 더 극적이에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독자 개발해서 4단계로 직행한 겁니다.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 산업에서 같은 패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누리호는 3단계입니다. 100%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외국 기술 없이 순수하게 한국 기술로만 만든 로켓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4단계. 역수출이죠. 재사용 발사체가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 시장에 로켓을 팔기 시작할 겁니다. 스페이스X의 독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타나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은 지금 몇 단계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2단계에서 30년째 머물러 있습니다. 30년이요? H2 로켓이 언제 개발됐는지 아십니까? 1994년입니다. 3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후속작인 H3가 최근에야 겨우 성공했습니다. 그건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이. 와타나베 씨.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대에 뒤처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이 완벽한 로켓을 만드는 동안 한국은 발사를 4번 연속 성공시켰어요. 완벽함보다 실행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진행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알아요. 저도 미국인으로서 같은 말을 들으면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하니까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저는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진만으로는 우주를 지배할 수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로켓은 택배 트럭입니다. 중요한 건 짐이에요. 우주에 뭘 보내느냐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짐이라면 위성입니다. 정찰 위성, 통신 위성, 기상 위성. 이것들이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위성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와타나베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뭡니까? 눈입니다. 위성의 눈.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눈이 얼마나 정밀하냐가 위성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광학 장비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한국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기술이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끝으로 완성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입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기술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원형 거울이 나타났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완벽한 곡면이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와타나베 씨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같은데요. 망원경에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위성 탑재용 광학 거울입니다. 지름 0.8m짜리예요. 0.8m면 상당히 크네요. 크기만 큰 게 아닙니다. 이 거울 하나로 지상 500km 상공에서 땅 위의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어요. 번호판까지요? 네. 위성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 거울이 얼마나 정밀하냐에 따라 위성의 성능이 결정돼요. 저는 거울 표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잘 보십시오. 완벽하게 매끄러워 보이죠? 하지만 이 표면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차 허용 범위요. 오차 허용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10나노미터입니다. 10나노미터요? 머리카락 한 올의 두께가 약 10만 나노미터입니다. 10나노미터면 머리카락의 만분의 1이에요. 그 정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와타나베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머리카락 만분의 1이라니.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계로는 안 돼요. 기계로 안 된다고요? 네. 최첨단 컴퓨터 수치 제어 장비로도 이 정밀도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 손으로 만듭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 남성이 거울 표면을 천천히 연마하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거울을 닦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닦는 게 아닙니다. 연마하는 거예요. 손끝으로 표면의 미세한 결함을 느끼고 나노미터 단위로 깎아내는 겁니다. 손끝으로요? 숙련된 연마 기술자의 손끝은 10나노미터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계보다 더 정밀해요. 와타나베 씨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설마 한국입니다. 저는 화면에 한국의 광학연구시설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거울 연마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삼성이요? 네. 스마트폰 화면, TV 패널, 반도체 웨이퍼.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초정밀 광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우주 산업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씨가 반박했습니다. 잠깐요, 교수님. 일본에도 장인이 있습니다. 일본의 모노즈쿠리 정신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세한 기술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처진다는 건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일본 장인은 대단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콘, 캐논, 올림푸스. 일본은 광학 강국이죠. 카메라 렌즈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 왜 한국이 앞선다고 하십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요. 저는 손가락을 들어 강조했습니다. 속도입니다. 속도요? 일본 장인은 세 달에 거울 하나를 만듭니다. 완벽을 추구하니까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게 장인 정신 아닙니까? 맞아요. 훌륭한 정신입니다. 하지만 한국 장인은 이주에 거울 하나를 만들어요. 이주요? 네. 품질은 똑같습니다. 10나노미터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요. 하지만 속도가 6배 빠릅니다. 와타나베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품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건 불가능한데. 삼성 때문입니다. 삼성이요? 삼성이 한국의 제조업 문화를 바꿨어요. 일본식 장인 정신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죠. 하지만 삼성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완벽함과 속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서 한국식 제조 문화가 탄생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1초가 수십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빠르게 만들어야 해요. 이 환경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은 완벽함과 속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공정을 혁신하면 가능합니다. 일본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완벽함을 추구해요. 한국은 방식 자체를 바꿔서 속도를 높이되 품질은 유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장인은 거울 전체를 한 번에 연마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책임지죠. 이게 일본식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 다릅니다. 거울을 구역별로 나눠서 여러 기술자가 동시에 연마해요. 물론 각 구역의 경계가 매끄럽게 이어져야 하니까 엄청난 협업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그걸 해냅니다. 협업으로 속도를 높인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연마 과정을 데이터화했습니다. 각 단계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정해요. 일본이 감에 의존할 때 한국은 데이터로 검증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군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품질도 더 안정적이에요. 사람의 감에 의존하면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데이터로 관리하면 항상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와타나베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세계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성용 광학 거울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미국과 유럽이 앞서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에어버스. 이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럼 한국은? 추격 중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무서워요. 저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1%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8%예요. 그리고 곧 1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간에 8배 성장이요? 네. 그리고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제품이 가성비에서 압도적이거든요. 가성비요? 미국 록히드 마틴의 위성용 거울을 주문하면 납품까지 2년이 걸립니다. 비용은 수천만 달러예요. 유럽 에어버스도 비슷하고요. 그럼 한국은요? 3달에 납품합니다.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이에요. 와타나베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달에 3분의 1 비용이요? 네. 품질은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 제품은 삼성 반도체 공정에서 검증된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왜 다들 한국에 안 맡깁니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나사가 한국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어요. 나사가요?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기술이 필요해진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엔진 기술의 광학 기술까지. 한국은 우주 산업의 핵심 요소를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어요. 와타나베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의 광학 기술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일본의 광학 기술은 훌륭합니다. 니콘과 캐논의 카메라 렌즈는 여전히 세계 최고예요. 그럼. 하지만 우주용은 다릅니다. 우주용 광학 거울 시장에서 일본 점유율은 3%입니다.
3%요? 한국보다 낮아요. 그리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력은 일본이 앞서는데. 다시 속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지만 너무 느려요. 우주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3달 만에 납품하는 한국과 1년 걸리는 일본. 고객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와타나베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방송에서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패턴이요? 일본이 기술력은 있지만 속도에서 뒤처진다. 한국이 그 틈을 파고들어 시장을 빼앗는다. 로켓도 그렇고 광학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개별 기술이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개선하고,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반도체에서 작동했고, 자동차에서 작동했고, 방산에서 작동했고, 이제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따라 할 수는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니까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한국만의 제조업 DNA입니다. 쉽게 복제할 수 없어요. 와타나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이요? 엔진, 광학, 그리고 속도.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우주 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조합이 완성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조합을 갖추고 있어요. 문제는 미국도 일본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자존심 때문이죠. 우주 강국이라는 자부심. 그게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걸 실현하는지 그 공식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3가지 키워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초고속 발사.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정밀 위성.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거울 기술로 고성능 위성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압도적 속도. 모든 공정에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제조업 DNA를 갖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각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리죠. 저는 펜타곤 브리핑에서 사용됐던 가상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상황. 적국이 미국의 정찰 위성을 격추했습니다. 미군의 눈이 멀었어요. 지상군은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공군은 정밀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군의 피해가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끔찍하겠네요. 미국의 대응을 보시죠. 스페이스X의 긴급 발사를 요청합니다. 대답이 뭐겠습니까?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린다? 맞습니다. 최소 7일 후에나 발사가 가능합니다. 7일이면 전쟁의 승패가 결정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에 요청하면요? 7일 안에 발사합니다. 최적화되면 20분 이내예요. 와타나베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7일과 20분. 그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펜타곤이 한국을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니까요.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세계는 몰랐습니까? 왜 이제야 주목받는 거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핵심이에요.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산업별 성장 곡선이었죠. 잘 보십시오. 한국의 성장 패턴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산. 모든 산업에서 같은 곡선이 나타납니다. 어떤 곡선이요? 처음에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세계가 무시하는 구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급격하게 꺾여서 수직 상승해요. 세계가 당황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우주 산업은 어디 있습니까? 꺾이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수직 상승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에요. 와타나베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숫자로 보여드리죠. 저는 세계 우주 산업 시장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세계 소형 위성 발사 수요는 연간 2,000기 이상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00기요? 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500기 정도입니다. 나머지 1,500기는 발사할 로켓이 없어서 대기 중이에요. 심각한 병목 현상이네요. 맞습니다. 이 틈새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앞으로 10년 우주 산업의 판도를 결정합니다. 한국이 그 틈새를 노린다? 노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한국의 우주 개발 로드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삼성이 반도체를 찍어내듯 현대가 자동차를 찍어내듯 로켓도 찍어내려는 거죠. 로켓을 대량 생산한다고요?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은 구조가 단순해요. 액체 연료 엔진보다 부품 수가 적고 조립이 쉽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유리하죠. 스페이스X는 그렇게 못합니까? 팰컨 9은 복잡한 액체 연료 엔진을 씁니다.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재사용으로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택한 거죠. 하지만 재사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점검과 정비에 시간이 걸리니까요. 한국은 다른 접근을 하는 거군요. 재사용도 하면서 동시에 대량 생산도 합니다.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와타나베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너무 장밋빛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해요. 스페이스X는 수백 번의 발사 경험이 있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것 보세요. 역시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약점은 시간이 해결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경험 부족으로 실수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속도로 배우고 개선하죠. 1년 뒤, 3년 뒤, 5년 뒤,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와타나베 씨가 침묵했습니다. K9 자주포를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실전 경험이 없다고 비웃음당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입니다. 천무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실전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나라예요. 그럼 교수님 예측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한국은 세계 우주 발사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한 점유율이요?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이면 엄청난 성장이에요. 그리고 10년 안에 스페이스X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경쟁한다고요? 경쟁을 넘어서 특정 분야에서는 추월할 수도 있어요. 특히 긴급 발사 시장에서는 한국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타나베 씨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본은 이 게임에서 이미 뒤처졌습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H3 로켓이 성공했지만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해요.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립니다. 스페이스X와 가격 경쟁이 안 되고 한국과 속도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럼 일본은 뭘 해야 합니까? 선택지가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과 경쟁한다. 하지만 승산이 낮습니다. 이미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둘째는요, 독자 노선을 간다. 일본만의 틈새 시장을 찾는 거죠. 하지만 우주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요. 틈새 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는요, 한국과 협력합니다. 와타나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협력이라고요? 네. 한국의 발사체에 일본의 위성 기술을 결합하는 거예요.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본이 한국에게 무릎을 꿇는 거냐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존심으로 로켓이 날아갑니까? 자존심으로 위성이 만들어집니까? 와타나베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와타나베 씨, 미국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과 손잡기로요.
일본은 언제까지 자존심만 붙들고 있을 겁니까? 진행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교수님, 정말 일본이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까? 협력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 우주 산업은 재편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한국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판에 끼고 싶다면 한국과 손잡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까?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길이에요. 저는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일본이 주저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주가 한국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어요.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만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와타나베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왜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일본은 70년 동맹국입니다. 그 오랜 관계를 무시하고 한국을 택할 이유가 뭐죠?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으니까요. 와타나베 씨, 미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효율로 움직여요. 효율이요? 네. 펜타곤은 냉정한 계산기입니다. 어떤 파트너가 가장 효율적인지만 따져요. 70년 동맹이든 10년 동맹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동맹의 가치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H3로 연간 위성 10기를 쏠 수 있다고 칩시다. 한국이 연간 100기를 쏠 수 있어요. 미국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와타나베 씨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의 우주 협력 우선순위를 말씀드릴까요? 저는 화면에 리스트를 띄웠습니다. 1위 한국, 2위 호주, 3위 일본. 이게 현재 펜타곤의 평가입니다. 일본이 3위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이 더 성장하면 일본은 명단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요. 밀려난다니요?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죠. 한국이 일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와타나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과장 아닙니까? 일본에는 자이샤도 있고 미쓰비시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안 따라가요. 자이샤가 로켓 하나 만들 때 한국은 5개를 만듭니다. 미쓰비시가 위성 하나 완성할 때 한국은 10개를 올립니다. 이건 기술력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문제입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느려요. 관료주의, 의사결정 지연,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우주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1년 정도? 평균 3년입니다. 예산 심의, 부처 간 조율, 국회 승인.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해요. 그건 민주주의 절차 아닙니까? 한국도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6개월이면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빠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위기의식이에요.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쟁, 분단, 경제 위기.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요. 일본은 평화로워서 느려졌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평화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와타나베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수님, 이 방송을 보는 일본 시청자들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불편한 진실만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일본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일본에게 희망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건이 있지만요. 어떤 조건입니까?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가르쳤죠. 50년 전에도 일본이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와타나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게 배운다고요? 그건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죠?
솔직히 네. 상합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미국인으로서 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교수님도 그러셨습니까? 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니까 감정이 바뀌더군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뭡니까? 생존이에요. 국가의 생존, 산업의 생존, 일자리의 생존. 자존심을 지키다가 이런 걸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튜디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타나베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중국도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네. 미국이 한국과 손잡으니까 중국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우주 기술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죠. 그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합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동아시아의 균형이 무너져요.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미국과 더 가까워질지, 중국과 손잡을지. 이 선택에 일본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면 한국은 확실하게 서방 진영에 남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적대하면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와타나베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선택이 한국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일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뭘 결정해야 합니까?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자로 남길 것인가. 이 결정이 일본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와타나베 씨, 일본이 자존심 때문에 한국을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한국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일본은 점점 소외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으면 일본은 우주시대의 방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방관자라니. 로켓은 한국이 쏘고 위성은 미국이 만들고 일본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거죠. 그게 와타나베 씨가 원하는 미래입니까? 와타나베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을. 그리고 협력해야 해요. 그게 일본이 살 수 있는 현명한 길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오랜 침묵 끝에 와타나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송 시작할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솔직히 듣기 힘들었습니다. 알아요.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한국에 뒤처졌다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와타나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가 변한 게 보였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뭘 인정하시겠다고요? 한국이 앞서 있다는 걸요. 적어도 우주 산업에서는요. 저는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와타나베 씨,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현실이니까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논리가 없더군요. 팩트는 팩트니까요. 그걸 인정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외면했던 거죠. 와타나베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97년에 한국이 IMF를 맞았을 때 저는 기자 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 언론은 한국을 많이 비웃었어요. 망했다, 끝났다, 다시는 못 일어난다. 그런 기사들이 넘쳐났죠.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어났습니다. 더 강해져서요. 삼성이 소니를 추월하고 현대가 도요타를 위협하고 K-팝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가 비웃는 동안 한국은 달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까지 왔네요. 우리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할 때 한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와타나베 씨. 교수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일본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정말요? 네. 일본에는 아직 훌륭한 기술이 있어요. 광학, 소재, 정밀 가공. 이런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속도는 바꿀 수 있어요.
시스템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관료주의 의사결정 지연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의지가 있을까요? 오늘 같은 방송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게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와타나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뭘 말씀드릴까요? 일본 시청자들에게요. 오늘 방송을 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이 뒤처졌다, 한국에 졌다, 이런 말들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인정하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승리의 시작입니다. 한국이 오늘의 위치에 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을 배웠어요. 인정하고 분석하고 따라가고 결국 추월했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을 인정하고 배우고 협력하면 됩니다.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손잡았어요. 일본도 그래야 합니다. 그게 일본이 우주시대에 살아남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타나베 씨가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불편했지만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인정해 주셔서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지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자존심을 붙잡고 계속 부정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에 우주로 가는 그 괴물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오늘 영상 통쾌하셨나요? 미국과 일본이 30년을 바쳐도 못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습니다. 펜타곤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일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댓글창에 대한민국 우주산업 화이팅 딱 3단어만 남겨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을 댓글로 보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